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한 사람의 작가로서 또 역사의 격동기를 살아오시면서 소외받은 서민들과 그리고 사회풍자의 작품으로 우리들과 너무나 친숙한 소설가 이호철 선생을 만나는 자리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실천문인협회를 이끌면서 민주화 운동의 선두에 서서 살아오신 생생한 얘기와 그간의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호철 선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 대표로 계시던 자유실천문인협회를 해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해체해야 할 만한 무슨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해체가 아니고요. 네. 이 확대 개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정신과 이때까지 해온 일을 계승 발전해서 이런 그 새 단체가 생긴 거죠. 네. 얼핏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생긴 지가 74년 11월에 발족이 됐으니까 네. 한 꼭 지금 13년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그동안 13년 동안에 어떤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해온 일을 뭐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은 지난번 6.29 선언이 나올 때까지 나름대로 문학인들이 할 몫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막 6.29 선언 이후에 이제는 6.29 선언 이후 민주화라는 것이 완전히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새 국면에 접어들어서 역시 종래의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이제는 성숙한 어떤 조금 폭넓은 폭 있는 그런 문학 단체로서 네. 발족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뜻에서 확대 개편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그렇게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확대 개편된 거죠. 네. 네. 그래도 일단은 그 확대 개편한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자유실천문인협회는 일단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던가요? 그러니까 그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우리도 익숙해 있고 네. 또 뭐 일반 사람들도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애정이라고 하는 애정 주목한 그런 분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일부 젊은 문인들 가운데 이 자유실천문인협의회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문인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 그동안에 그 1974년에 설립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가진 어려움이 다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그 감회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조금 섭섭하기도 하지만은 보다는 조금 시원한 쪽이 더 조금 후련하고 시원하고 네. 이때까지 14년 동안 제가 14년 동안 다 맡아냈던 건 아닙니다만은 네.
어쨌든 조금 후련한 느낌이죠. 네. 그럼 앞으로 이 확대 개편되는 새로운 그 단체에서는 일을 안 하십니까? 예, 제가 이때까지처럼은 네. 사회집행부가 들어섰으니까 네. 저는 그야말로 배기종군 하는 입장에서 이때까지 해오던 만큼은 같이 일을 해야겠죠. 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조금 이때까지 못 썼던 작품 활동에 조금 전심할 거 하죠. 네. 이 자유실천문인협회라는 그 이름을 대개 못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대개 알 겁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그 어떤 계기로 민주화 운동을 그 동안에 해오셨는지 궁금하군요. 그 얘기를 나오니까 사실 오늘 제가 KBS에서 11시에서 만납시다를 나오면서 처음에 이제 그 청을 받았을 때부터 네. 제가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했던 이때까지 앞장서서 해왔는데 네. 지금 11시에 만납시다 청해 주신 거 고맙고 네. 또 나가면서도 일말에 착잡한 생점도 없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저는 나름대로 그냥 이때까지 그런 거를 너무 무식하지 말고 제 얘기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그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것은 뛰어들었다기보다 60년대 중엽부터의 어떤 문학, 저 자신의 어떤 문학 세계라고 할까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69년 삼선개헌 반대투쟁, 그리고 71년 선거 때 민주수호 국민협의회가 생기면서 대거 문인들이 참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유신 체제가 발족을 하면서 유신 반대의 어떤 회오리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74년 1월 7일에 61일 시국성령이 있고 1월 8일에 조치법 1호가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월 그날부터 연금에 들어가고 1월 14일부터에 그때 처음으로 구치소에 들어갔었습니다만 흔히 문인 사건이라고 얘기되는 거죠. 그런 어떤 회오리 속에서 유신 반대의 회오리가 말하자면 전체 사회를 휘덮는 그런 와중에 일테면 11월 18일에 100일인 문인 시국성명이 나오면서 네. 자유실천문협회가 발족을 하죠. 네. 근데 제가 그 후에 자유실천문협회가 발족이 되면서는 일정한 어떤 그런 조직을 통한 그런 활동이 쭉 이어집니다만은 79년 11.6을 겪고 80년대 들어와서 80년 5.17 때 또 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사실 제가 무슨 그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이 될 것도 없었는데 어떤 제가 거기 얽혀들어서 80년에 또 한 번 고생을 하고 그러고 자금 2년 동안에 자유실천문인협회를 맡아왔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참 고달팠어요. 네. 고달프고 힘들었죠.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 4.13 조치 이후에 4월 29일 문학인이 한 300명 서명한 것은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유실천문인협회가 처음에 떠오른 것도 사실은 그때 문인 사건이라든지 김지아 사건 그때 진정서 석방 진정서에 동원되는 작가들이 294명인가 됩니다. 네. 그것이 근거가 돼서 자유실천문인협회가 처음에 떠오르고 그것이 지난번 4.29 선언 때도 한 300명의 문인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그 후에 60 또 6.16 최루탄 속에서 또 젊은 문인들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가담을 하고 네. 그런 이유에서 6.29 선언을 우리는 빼앗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보람도 느끼고 이때까지 한 13년 동안 쭉 활동해온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이야 지금 생긴 대로 제가 무슨 투사 그런 쪽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문인의 입장에서 쭉 그런 쪽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이 71년부터 오늘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문인들의 차려진 몫은 나름대로 이렇게 피하지 않고 해왔다고 자부는 합니다. 네. 만약에 문인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글쎄요. 문인이 아니고 그건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겠느냐에 달렸겠습니다만은 제가 역시 또 문학관하고도 상관이 되겠죠. 네.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의 민주화라는 대목에서는 역시 우리 문학인들로서는 누가 해도 할 몫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 6.29 선언이 나온 후에 그 자유실천문인협회를 이제 그 문을 닫고 그리고 다시 이제 확대 개편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 그 6.29 이후의 시국에 관해서는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제가 뭐 만족스럽다, 불만이다 하고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에 6.29 직후에 KBS에서 인터뷰가 왔을 때도 뭐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민주화라는 것은 역시 한 15년 동안 71년대 이후 15년 동안 그런 독재 체제는 독재 체제에서 누적된 어떤 사회의 비리 어떤 이런 것이 씻어지고 닦여지려면 좀 시일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라는 것이 당장은 흔히 그 정치 민주화, 직선제 혹은 정치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역시 그 각계의 이 퍼져 있는 그런 비리가 말하자면 사회적 민주화죠. 네. 사회적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제대로 이제 민주화가 우리가 바람직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요즘 막 각계에서 그런 것이 막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역시 어떤 그 순리를 쫓아서 하나하나 풀려지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 그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떠오른 것도 우리 문학 분야의 그런 그 민주화를 큰 테두리로 잡아가는 하나의 그 단초 역할을 하자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네. 이 아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 자신은 무슨 투사이거나 뭐 이런 사람은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작가이면서도 투사적인 면모가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투사는 자기가 투사인지 투사가 아닌지 모르면서 투사가 어느 면에서 진짜 투사인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래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무슨 어떤 한 군데 매어가지고 그렇게 무슨 그런 식의 사람은 못 돼요. 저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도. 다만 70년대 초 이후 이때까지 내가 몸담아온 민주화원 민주화의 어떤 그 기여의 몫은 어떤 문학인으로서 마침 일테면 유신체제 이후 도저히 이것은 눈뜨고 볼 수 없다. 말하자면 그 문학인 일종의 그 70년대를 일종의 그 지식인 운동 비슷한 걸로 됐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자신은 한 번도 저 자신을 뭐 투사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 형부터 들어가면 구치소 들어가면 구치소 들어간 대로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고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때 닥친 만큼의 양으로 말하자면 제가 움직였지 무슨 어떤 그 투사라거나 그런 걸로 무슨 움직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투사라고 생각해 본 일은 아직 없습니다. 네. 고향은 원래 어디십니까? 저 이북 원산이에요. 네. 네. 언제 그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흔히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역시 뭐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막연히 그냥 뭐 책 좀 읽다 보니까 나도 한번 이제 저는 글 좀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 월남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럼? 50년 12월이죠. 흔히 일사후퇴라고 얘기되는데 이북 사람들은 이제 12월에 그때. 네. 네. 그때 19살 때죠. 누구랑 내려오셨습니까? 뭐 혈혈 단신입니다 혼자. 어허. 네. 예. 그럼 가족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북에 다 살았는지 뭐 아버지 어머니 전부 이제는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돌아가셨겠지만 전혀 소식을 모릅니다. 네. 일설에 의하면요, 그 6.25 발발과 더불어서 북괴군으로 이렇게 끌려 나왔다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석방이 돼가지고 이 자유를 찾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사실입니까? 뭐 일설이 아니라 사실이죠. 요즘 제가 뭐 그때 취재해서 소설도 쓰고 여기저기 뭐 지나온 얘기 그런 것도 짤막하게 썼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때 50년 6.25 나왔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네. 거기서는 고급 중학교 3학년이죠. 네. 그때 7월 달에 뭐 거의 다 동원이 됐었거든요. 네. 동원이 돼서 이제 울진까지 나왔었죠. 네. 울진까지 나왔다가 9월 26일 추석날 이제 국군들이 올라오더구만요. 네. 거기서 마주쳐가지고 그때 저는 뭐 한 번 총 써본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후퇴해서 양양서 국군학에 포로로 잡혔죠. 예.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북상을 하다가
그때는 그 포로라지만은 어디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군들은 뭐 막 올라갈 때니까 기분 좋고 하니까 저기 우리 집이다 하면 그냥 막 보내주고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예. 예. 저도 이제 일종의 그런 덕이죠.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 거기 뭐 주둔 헌병한테 얘기해서 예. 거기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아, 포로 수용소까지는 안 석방이 갔죠.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 전쟁의 와중에서 참 용케 다친 데 없이 말이죠.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뭐 옆에 죽은 사람도 보고 전쟁이라는 게 그렇더만요. 역시 그 사람의 가장 뭐랄까 무슨 보통 어떤 평상시의 어떤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루에도 비일비재하게 극단적인 벌어지니까. 일이 네. 비상식적인 일도 네, 생기고요. 벌어지고. 기적도 생기고. 예. 그런 거 하면은 또 그 뜨거운 일도 생기고 올라가다 한번 간성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간성입니다만은 국군 헌병 한 29살쯤 됐는데 일본 구주에서 트럭 운전수로 자출돼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 운전수가 좀 귀했거든요. 네. 나왔다가 이제 헌병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날 데리고 뭐 이렇게 시장 근처 가가지고 갔다가 어떤 조그마한 민가집들 들어가더니 밥 한 상 차리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밥상에 그냥 뭐 조밥에 그냥 열무김치 등석에 조그마한 송판인데 그 상 앞에서 울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팍 울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양반 말이 참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으면은 이렇게 참 동생도 막내 동생 같고 이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걸렸느냐. 그래서 그 사람도 눈물이 걸성걸성해지면서 아이고 저 빨리 편하게 마음 먹고 마음 놓고 밥 먹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따뜻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한번 그 이튿날 그 같은 사람이 그대로 눈에 핏바람을 세우고 누굴 쏘아 죽이기도 하고. 그 집으로 달려가니까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뭐 그냥 그때 어머니는 제가 19살 때였으니까요. 어머니는 하룻밤새 잠자지 않고 저를 이렇게 쓰다듬대요. 자꾸 만지고 또 쓰다듬고. 그러니까 살아온 게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군이 북진을 했다가 이제 다시 중공군이 이제 침입을 함으로써 이렇게 남쪽으로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피난 내려오셨군요. 그렇죠. 네. 그때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못 나오셨을까요? 그때도 뭐 아버지하고 같이 집을 떠나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얘기가 그랬어요. 그때는 뭐 별 루머가 다 돌고요. 뭐 원산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은 백리 바깥에 나가야 산다. 그러니까 뭐 참 바닷가로 몰리고 이제 지방으로 가고 이러는데 덮어놓고 선창가로 나갔죠. 나갈 때 아버지께서는 그냥 만일을 위해서 5,000원짜리를 저한테 하나 줘요. 근데 5,000원짜리가 그때는 이북이 여기 한국은행권하고 북쪽 화폐하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인플레가 급격히 인플레가 된 때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한국은행권 5,000원짜리를 하나 줬어요. 그럼 5,000원이면 그때 이북에서 소 한 마리 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켓에 넣고 선창가에 나갔는데 아버지는 안 오시고 그냥 불쑥 배 탔는데 배 탈 때도 뭐 길어야 일주일이다. 일주일이면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태만이. 그러고 이제 부산에 닿았는데 부산에 12월 9일 날 닿았습니다. 부산에 12월 9일 닿았더니 부산 사람들은 아직 중공군이 나온 것도 잘 모르고 있더만요. 그 아주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염주동으로 부산진역 앞에 피난민 수용소로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제 담배 한 갑 얼마냐 그러니까 럭키 스트라이크 한 갑에 1,200원이더만요. 그리고 단팥죽 한 그릇에 700원. 그러니까 그냥 이북에서 5,000원짜리 소 한 마리 값이 그대로 그냥 와장창 무너지더만요. 담배 한 갑하고 이제 요기 한 끼 하니까 반은 없어지고. 그 후에는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뒤에는 그때 부산에 닿아서 피난민 수용소에 한 대여섯 있으니까 피난민들이 이제 계속 밀려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경남도 사회과에서 참 고마워요 지금도 피난민증하고 쌀 몇 대하고 돈 얼마씩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게 참 고마운데 그래 나와서 덮어놓고 부두에 나갔죠. 부두에 나갔더니 부두 일자리가 있더만요. 부두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두 노동하고 또 재면소 그때 아마 부산에서 나이 드신 분으로 우동 잡수신 분들은 아마
재선을 거친 무등을 잡수했습니다. 네. 네. 그때 그 재면소 국수 만드는 회사에서 공장에 이제 굉장히 제일 하바리 직공이죠. 네. 참 일이 힘들었어요. 밤 1시에 일어나서 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미군 부대 경비원 그런 등석으로 한 55년까지 쭉 지냈죠. 네. 그런 사이에 어떻게 그 작가가 되리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그게 역시 지금도 들어 얘기를 합니다만은 역시 그 운명 같아요. 운명이라고 그러면 뭐 얘기 좀 끝내는 얘기입니다만 아까 그 5,000원짜리로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담배 한 갑을 사고 단팥죽을 먹은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5,000원짜리 갖고 그 부등노동 하면서 남부민동에 무슨 그 고아원 비슷한데 무슨 살 데가 없으니까 네. 무슨 그 가죽이기는 이런 그 굴 같은 데서 이렇게 잤는데 가만히 떼기 깔고 뭐 책을 읽을 뭐 그런 계제대가 아니죠 전혀. 그 5,000원 안 쓰고 그냥 네,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 그 미문당 서림이라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바로 그 저 충무동 입구에 미문당 서림이라고 책방이 있습니다. 네. 부등노동 하면서도 돌아오다가 이제 뭐 그걸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제가 그 안톤 체홉을 그때 좋아했는데 체홉 희곡집 4권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탐이 나가지고 불쑥 그 5,000원으로 그걸 샀죠. 네, 지금 뭐 하도 오래돼서 이제 그 책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은 뭐 그렇게 북새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다거나 무슨 뭐 그 6.25 동란 때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그저 그 재면소라든가 말이죠. 네. 그 국수 만드는 회사라든가 뭐 부두 같은 데서 이렇게 일하고 노동하는 젊은이가 이호철 선생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도 그러죠. 네. 소설 쓰는 사람들은 꼭 대학 나와서 도리어 대학 나온 소설가보다는 네. 이 장돌뱅이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어린 때부터 험한 어떤 인생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마당 작가가 되는 길이 더 합당하고 더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 합니다. 네. 저 자신이 또 뭐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 문단에 공식적으로 데뷔하신 건 언제입니까? 1955년 7월입니다. 네. 그때 제일 처음에 이 공식적으로 문단에 데뷔한 작품의 이름 뭡니까? 탈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탈향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고향 뻗어져 나온 이야기죠. 아하. 네. 그 어떻게 보면 실향민의 처음부터 얘기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작가라는 게 결국은 자기 얘기, 자기 경험입니까? 네,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쓰게 되니까요. 예. 이 등단했을 때 처음에 그 작품들을 본 그 평론가라든가 주위의 평은 어떻던가요? 그때 요즘은 좀 그때하고 다른 것이요. 네. 그때는 문단이라는 것도 명동이면 명동에 다방 둘하고 술집 둘이면 카바가 됐어요. 그래서 각 신문사 그 전부를 문단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잡지사 문화부 기자들도 예. 참 쉬웠죠. 그냥 원고료 두 군데 와서 원고료 전달하고 원고 청탁하고 예. 그런 데니까 제가 그 탈양 썼을 때는 참 평이 좋았어요. 네. 그것도 아주 흐뭇다. 그러니까 그때는 작품 하나 쓰게 되면은 그 다방에 있는 그 선배님들이 다 보고 네. 그리고 저게 누구다 이렇게 인사시켜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신춘문예다 뭐 나와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모르죠. 네. 이렇습니다만은 그 무렵만 해도 그냥 나오자마자 문단에 아주 깊숙한 문단 제일 중추에 그대로 박혀진 그런 상태더군요. 네. 네. 60년대 들어서 가장 그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분이 바로 이호철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60년대 대표작으로는 그 작가 자신은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런지요? 글쎄요, 그 자기 작품을 어느 게 대표작이라고 얘기하기 참 힘들다만은 제가 역시 60년 이후 60년 4.19나고 61년 5.16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이후 가장 민주화에 뛰어든 것도 맥락이 그렇게 닿았는데 61년 5.16 혁명 났을 때 그게 무슨 뭐 마땅했어요. 이건 안 된다. 그러고 작품을 쓴 것이 그때 막 판문점이라는 작품이 62년에 달아지는 살들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외 뭐 등기수송이라든지 5.16을 그대로 풍자한 뭐 부시장 임지로 안 가다라든지 조금 그 어떤 그 사회 고발, 사회 비리, 그다음에 추운 저녁의 무덤이라든지 이를테면은 그런 어떤 5.16으로서 말미암은 어떤 그런 비리를 조금 좀 거기에 뜨겁게 이제 좀 파헤친다면 뭐 담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제 문학 방향이 조금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50년대는 그냥 안전하게 제가 이북에서 나온 어떤 실향민으로서의 그저 그런 작품을 써왔습니다만은 60년대 이후 조금 이제 뭐 비평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조금 확대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별로 그 작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66년에 동아일보의 서울은 만원에다 연재할 때 그 연재할 때 그 좀 굉장히 그 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읽어주고. 근데 그 달아지는 살들로서 통일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그 달아지는 살들이 우리 시청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지금도 얘기해 그저 지금 40대 작가들도 더러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요즘 왜 그런 작품 안 쓰고 그렇게 딴 거 쓰느냐. 근데 자기들이 뭐 고등학교 때 문장을 그 작품으로 배웠다느니 주시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달아지는 살들은 사실 저로서는 그래요. 달아지는 살들은 50년대 후반에 네. 저희가 외국문학, 뭐 불문학이나 외국문학 그 분위기가 사상계의 그 문학 그 편집 쪽하고 그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그뭐 실존주의 풍이니 무슨 그런 좀 부황한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예. 그때 저는 그 조금 그 열등식을 느꼈어요. 네. 이거 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때 난 불문과 나오면 뭐 앙드레 마르로니, 사르트로니 그냥 원어로 쭉쭉 읽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거 이건 무식해가지고 이건 문단 나와가지고 야단이구나 이런 어떤 열등식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고 또 괄시도 받았었어요. 약간요. 대학 나온 어떤 작가들한테. 그러니까 나도 61년쯤 돼가지고는 나도 한번 그런 거 해보자. 네. 니들만 그렇게 뭐 근상도 하느냐. 네. 난 근상인지 모르지만 나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자. 하여튼 조금 특별하게 쓰는 거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게 사실 고생을 식상했습니다. 달아지는 살들 쓸 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게 작품인지 뭔지 뭐 잘 모를 정도로 원래 그 작품에 그렇게 어떤 한 작품을 두고 그렇게 씨름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작가들이 몰라집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생긴 작품인지 뭔지. 근데 뒤에 막 그 작품이 막 그런 걸로 제가 효과를 본 셈이죠. 그러면 70년대는 어떤 작품을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60년대에 이제 그렇게 사회 비주라든지 그런 어떤 그 사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독재, 군사 독재에 말미암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풍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60년대 중엽에는 요즘 뭐 별 볼 일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그냥 인기 작가였습니다. 서울은 만원이다, 뭐 거무력 60년대 중엽 이후요. 그리고 70년대 오니까 70년대 와서 69년 삼선개헌 반대, 71년 선거 이때쯤 되니까 저로서는 그때는 뭐 40대로 이제 중견 작가가 되고, 그러니까 문단 쪽에서 어떤 그 민주 수호, 나아가 이제 뭐 유신 체제에서는 민주 회복 그쪽으로 어떻게 그냥 맨 앞장에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와서는 그쪽으로 바쁘다 보니까 작품을 그렇게 쓸 그런 그 여력이 조금 많이 빼앗겼죠. 그래서 그런지 그 70년대 중반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뚜렷한 그 작품이 여러 개 나올 만한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 감이 있긴 있군요. 네. 딴 무슨 그 이유는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 제 독자들 뭐 택시 같은 거 타도 뭐 기사 양반 뭐 이렇게 만나서 보게 되면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나이가 좀 늑수구레한 사람들은 이제 저를 알게 되면은 일말의 그 무슨 그 감회라고 할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참 이호철 씨라는 사람이 참 60년대 때는 참 이랬는데 요즘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요즘 애들 많지만 역시 그때 하던 사람들이 역시 근사했지. 뭐 자기의 어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듣기 싫지는 않죠. 그러니 그동안의 그 생활이 좀 어려웠겠습니까? 생활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근데 싶어요. 제가 뭐 가족이 단촐합니다. 애 하나 있고 뭐 옆에 애 있고 그러니까 요즘 뭐 흔한 말로 70년대 이후 요즘 세상 뭐 굶어 죽기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이럭저럭 어떻게 됐어요. 네. 다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뭐 제가 좀 술잔이라도 좀 사야 되고 또 옷차림이라도 좀 늘 좀 이렇게 하려야 되는데 옷도 뭐 자주 못 사고 또 술잔이라도 제대로 못 쓰고 밤낮 얻어먹게 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그냥 뭐 또 친구들도 의뢰 뭐 저 친구는 그러니까 뭐 술잔 사야지 하고서 뭐 그러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부실은 좀 제대로 못한 셈이죠. 네. 거기에다 또 뭐 이 KBS의 시청료도 잘 안 내셨다니까 뭐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겠습니다. 아니 근데 KBS 시청료는
제가 그 거부 운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거부가 안 됩니다. 늘 냈죠, 내게. 아, 내시긴 내셨습니다. 지금 가족은 네,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아드님, 딸입니다. 따님 한 분 계시고 네. 저 사모님 계시고 네, 그렇습니까? 네. 따님도 문학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니 문학 전뭐 저기 그냥 중문과에 다니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문학 좋아하지 않는 게 어떻게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마침 이 자리에 그동안 함께 작품 활동해 오신 이문구 선생님과 김민숙 선생님 나오셨어요. 제가 잠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조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자유실천문인협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민주화 운동을 그동안에 하신 이호철 선생님의 그동안에 해오신 그 일이라고 그럴까요? 네. 활동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옆에서 느끼시기에 어떻던가요? 아까 그 이 선생님 말씀에 본인은 투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까이에서 제가 한 20년 동안 모셔본 결과 제 느낌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우리 같은 후배들이 방패막이랄까 바람막이랄까 이런 선배를 좀 이용한 측면도 들어 있었어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지 순환을 받을 적에는 관역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순환을 받고 표적이 되는 예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본의 아닌 순환도 여러 번 겪으셨습니다. 우리 이호철 선생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60년대 초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가장 왕성하게 작품 발표를 하실 적에 문학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생님과 비슷한 그런 50년대 작가들이 작품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늘 읽고 공부한 그런 아주 모범적인 선배 작가신데 이 선생님도 말씀 도중에 있으셨습니다만 초기에 50년대 작품은 되게 실향민이 갖는 그런 향수적인 서정적인 그런 기조하에 쓴 그 전후 그 수산한 생활, 수산한 풍경을 그리는 그런 그 전후파적인 기질도 가진 그런 문학이 주조를 이루셨고 60년대에는 5.16 이후는 항상 현장에 깨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보고 그리고 또 증언하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70년 특히 7.4 공동성명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요새 말하는 분단 문학이라고 하는 걸까요? 통일에 대한 의지를 기조로 해서 작품을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선생님이 그 문학적 방향으로 봐서는 통일에 대한 의지로서의 민주화 운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김민수 선생도 나와 계신데 잠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배 작가로서 바라보시기에 우리 이호철 선배는 어떤 분입니까? 후배가 보기에. 저한테는요 선생님이 선배라기보다 정말 직접 대학 때 은사님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 4학년 때 소설 특강 시간에 선생님이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뵀는데요. 소설은 그 전부터 읽고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했는데 오셨는데 뭐라 그럴까 첫 인상이 좀 우리가 좀 근처에서 좀 질척거려도 될 것 같고 네. 좀 헐렁헐렁한 구석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아마 저만 아니고 그때 저희 과 학생들이 전부 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그 소설 특강 시간이 제가 말씀 도중입니다만은 그 외모가 그렇든가요? 차림새가 그렇든가요? 아니면은 그 말씀하시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말씀하시는 태도도 그렇고 네. 차림새도 좀 다분히 그랬어요. 네. 좀 만만해 보였군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다른 선생님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네. 그 다른 수업이 다 끝나고 한 2시간쯤 공백이 있은 게 제일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끝마치고 나면 내려오다가 술집을 들리기도 하고 네. 또 한 두서너 번은
아예 강의를 술집으로 옮겨서 한 적도 있고 네. 그랬거든요. 술집을 차리셨던가요? 아니요. 학교 밑에 술집에서 네. 그만큼 자유분방하신 네. 데가 계시군요.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알면 그거 말썽이 날 텐데요. 저희 학교가 그때 좀 전체적으로 또 헐렁헐렁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수업이 말하자면 좀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지면서 네. 재밌게 됐다가 그때 친구들이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설날 저녁 같은 때는 선생님 집에 다 모일 정도로 계속 유지해오고 있어요. 네. 두 분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그 문학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할 것이 있는 분으로부터 질문을 좀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새 사회적으로 노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문학에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포용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그게 문학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피차간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민주화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노동 3권 문제도 지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제일 그게 금기사항, 말하자면 억눌렸던 것이 역시 근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때까지는 문학화될,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어떤 그 대목이 가장 그 핍박받는 대목이기 때문에 문학 쪽에서도 그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릴 이런 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회피이기도 했겠는데요. 그러나 70년대 조세희 씨의 난장이 가수와 어울린 작은 공이라든지 또 60년대 우리 이문구 씨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일련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해벽이라든지 또 뭐 그런 작품들. 그것이 60년대 상황 속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서민들, 근로자들의 어떤 그 움직임을 문학화했고 또 70년대는 70년대만큼으로 문학화했고 요즘 와서 말하자면 근로자들의 문제가 민주화와 더불어 어떤 풀리면서 문학 쪽에서도 대폭 그것이 연결이 돼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점은요.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70년대 중엽부터 크게 비대하면서 이제 그 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문학에서 제대로 노사 문제를 그 사회의 그 시대의 반영으로서 다룰 만큼 못 다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작가들 책임이기도 하고 또 근로자들 쪽이 이때까지 그렇게 너무 핍박을 받은 데서 온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앞으로는 순조롭게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와 어떤 그러게 맞춰서 풀리게 되면은 문학 쪽에서도 그것이 역시 많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한 사람만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작품 속에서요 분단 상황과 실향민의 아픔을 다루고 계신데 과연 통일을 위해서 이 시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미리 얘기하는 대목이지만 저는 그 문학이 통일에 기여할 몫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시를 하나 읊죠. 제가 뭐 시는 아닙니다만은 김서울의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산새도 오리나무 숲에서 온다. 산새는 왜 오노 심해 산골 영 넘어 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루길 7,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소. 불기 다시 불기 삼수갑산에 다시 불기.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숲에서 온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서는 우리가 한국 사람, 이북에서는 조선 사람이라 그럽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깊은 정감이 그렇게 잘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 작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지명도 삼수갑산이에요. 삼수갑산이 우리한테 어디 이북 땅의 삼수갑산이 아니고 그냥 삼천리 가는 삶 속에 그대로 젖어오는 지명으로서 삼수갑산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을 쓰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시를 여기 있는 이 남쪽에 사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시를 볼 때 그 시를 느끼는 것하고 또 북쪽에 사는 우리 같은 종족이 이 시를 읊으면서 느끼는 정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에 관한 한 분단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거의 연결도 앞으로 통일이라는 대목에서는 우선 통일 이전에
남북의 동질화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남북 민족의 어떤 그 체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질성을 어떻게 서로 가까이 맞춰가느냐 하는 문제. 여기서는 앞으로 그 문학이 담당할 몫이 가장 크다고 봐요. 네, 같은 말을 쓴다는 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향한 어떤 문학의 기여가 너무 통일하고 그냥 급하게 통일이라는 말을 울부짖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차근차근 같은 어떤 남북 민족의 어떤 민족의 동질화라는 대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학이 할 몫이 있어지고 그것이 점점 어느 터가 잡히면서 차츰차츰 말하자면 어떤 통일의 어떤 지평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선생님의 서울은 만 원이다를 읽었습니다. 근데 현재 서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서울은 만 원을 읽었다니까 좀 창피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사실 동아일보 연재할 때는 그때 60년대 정황이 그랬었어요. 60년대 정황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작품을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서울이 380만이었습니다. 인구가. 인구가 한판 지금은 이제 1000만을 넘어서는데 지금 서울은 그때는 그래도 서울이 그 서울은 만 원이다에서도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는 그 길려 뭐 남동표 그렇게 그 비정상적인 그런 서구를 살면서도 인간적인 뭐 이게 좀 있어요. 인간적인. 근데 저도 뭐 한 3년 전에 그것을 다시 조금 손보면서 읽어보니까 일말의 감회가 있더라고요. 야, 요즘 서울하고 그전 서울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전 서울은 그래도 사람 사는 고장으로는 좀 가난하고 못 살긴 했지만은 따뜻하긴 했구나. 근데 요즘은 너무 가파르고 너무 사람들 사이도 너무 가파르고 그다음에 너무 이게 비대해가지고 아주 그저 현기증이 나고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요즘 서울이 나는 그때 서울보다 잘 사는 거는 잘 사는지 몰라도 저로서 뭔가 피부에 맞지 않고 뭔가 안 좋아.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쓰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지금 구상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네. 네. 뭐 문이라는 작품이 그 구치소에 나와서 단편으로 그걸 썼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를 또 어디 옮긴다고 그러고 그래서 네. 서울구치소에 한 2번 이렇게 들락날락 했었고 그래서 그때의 생활을 기조로 해가지고 물론 테마가 거기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 남북 동질화라든지 통일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테마입니다만은 이 서대문 구치소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누가 봐도 그냥 지금부터 100년 뒤에 봐도 그 소설만 보면 그냥 서울구치소 생이 그냥 싹 드러나게. 네. 그런 소설을 하나 그냥 쓰고 싶어요. 그래요.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게 사실 뭐 그건 나가도겠죠.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뭐 자전적인 소설 속에서의 소설이 나는 되는 겁니까? 소설 속에서 나는 이제 그게 아니고 네. 우선 거기는 그 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나로 하고 있지만은 그게 뭐 그 자체가 전부 내 얘기는 아니고. 네. 예. 이제 그 추석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생사조차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이때가 되면은 가장 생각이 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지금 살아 계실까요? 아버지 할아버지도 계셨는데요. 할아버지가 안중근 의사보다 한 살 위입니다. 네. 1878년생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1905년생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어머니는 더 많으시고 네.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네. 누님들 2분하고 동생, 위동생 있는데 뭐 생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혹시 제살 지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제살 지냅니다. 우리가 구중날, 중군날, 네. 음력으로 9월 9일 날이 그 죽을 날짜 모르는 제살 지내는 날이죠. 그래서 추석날이나 뭐 이 정초 때는 모계로 이렇게 제살 지내죠. 이 제살 지내는 것은 뭐 그 자체로 조금 뭐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이나 또 제가 뭐 딸 하나 있습니다만은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지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네. 앞으로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 소망이라는 거는 제가 역시 고향 돌아보는 거죠. 네. 처음에 그러니까 탈향이 제가 첫 작품인데 어떻게 귀향이라는 작품을 한번 쓰고서 문학 생활을 끝내는 게 제 소망이죠. 예. 소망이라면. 오늘 참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투철한 작가 정신으로 경랑의 세월을 살아오신 이호철 선생님 모시고 우리 이호철 선생님의 작가 인생과 그 작품이 얽힌 얘기를 듣는 가운데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관심 깊게 이 프로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